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내 아버지는 발루키스탄에서 맨손으로 검은 곰과 맞붙어 싸웠다고 한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면 아프간어로 라프, 즉 허풍이라고 했을 것이다. 슬프게도 허풍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적인 불행이다. 누군가가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말하면 고등학교에서 생물학 시험에 통과했다는 말쯤 된다. 하지만 아무도 바바에 관해서는 이야기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설령 그랬다고 해도 바바의 등에는 세 줄기의 흉터가 나란히 나 있었다. 나는 바바가 곰과 싸우는 모습을 수없이 상상해 보았고 그에 관한 꿈을 꾸기까지 했다. 꿈속에서는 바바와 곰이 구별되지 않았다. 결국 바바의 유명한 별명이 된 투파나가, 즉 미스터 허리케인이라는 말을 그에게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라임 칸이었다. 아버지한테 딱 맞는 별명이었다. 아버지는 자연 그 자체였다. 짙은 턱수염, 생긴 것만큼이나 거친 갈색 곱슬머리, 버드나무도 통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손, 라임 칸의 말 맞다나 악마도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할 것 같은 이글거리는 눈빛, 전형적인 맹렬한 파슈툰인이었다. 190cm가 넘는 그가 파티장으로 들어서면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쏠렸다. 바바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잠잘 때의 모습도 그랬다. 솜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소용없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한 트럭 엔진 소리처럼 여전히 벽을 뚫고 들어왔다. 내 방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바바의 침실 맞은편에 있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것은 내가 어머니를 행여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은 것 중 하나다. 1960년대 말 내가 대여섯 살이 되었을 때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라힘 칸을 통해 들었다. 바바는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사진을 자기가 직접 그렸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건축가를 고용하라고 종용했다. 당연히 바바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고집스러움에 실망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내둘렀다. 하지만 바바는 보기 좋게 성공했고 사람들은 이번에는 놀라움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2층짜리 고아원의 위치는 카불강 남쪽의 자데메이완드의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다. 바바는 고아원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냈다. 라힘 칸에 따르면 바바는 모든 비용을 혼자서 감당했다. 수염에 기름칠이 필요한 시청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기술자, 전기공, 배관공, 일꾼을 쓰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자비로 부담했다. 고아원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렸다. 나는 당시 8살이었다. 고아원이 문을 열던 날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바바는 나를 카불에서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가르가 호수로 데리고 갔다. 그는 나에게 핫산도 데려오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핫산이 심부름을 갔다고 둘러댔다. 언젠가의 일이 떠올라서였다. 언젠가 핫산과 나는 가르가호수에서 물수제 비뜨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핫산의 손을 떠난 돌은 8번을 떴고 내 것은 가장 많은 게 5번이었다. 바바는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핫산의 등을 두드려줬다. 어깨를 감싸기까지 했다. 바바와 나는 둘이서만 호수에 두개 있는 탁자에 앉아 코프타 샌드위치와
코프타 샌드위치와 삶은 달걀을 먹었다. 물은 짙은 남색이었다. 거울처럼 맑은 수면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곳은 토요일이면 소풍을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때는 주중이어서 바바와 나 그리고 사람들이 히피라고 부르는 턱수염을 기른 장발의 여행객 2명만이 있었다. 그들은 선창에 앉아 물 위에 발을 대롱거리며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나는 바바에게 그 사람들이 왜 머리를 기르는지 물었다. 하지만 바바는 투덜거리며 하고 내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있을 연설을 준비 중이었다. 그는 손으로 쓴 원고를 뒤적거리며 연필로 이곳저곳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나는 달걀을 베어 먹으며 바바에게 학교에서 어떤 애가 달걀 껍질을 먹으면 오줌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바바가 다시 투덜거렸다. 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먹었다. 머리가 노란 여행객이 다른 사람의 등을 치며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호수 건너편 멀리에서 트럭 한 대가 상비슬걸 돌아가고 있었다. 사이드미러에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아버지, 저 사라탄에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바바는 미풍이 흔들리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트렁크에 가면 소다수가 있으니 그걸 마시라고 했다. 사라탄은 암이랍니다. 암. 다음 날이었다. 의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많은 사람이 서서 고아원 개원식을 지켜봐야 했다. 바람이 많은 날이었다. 나는 새 건물 앞에 놓인 작은 연단에서 연설을 하는 바바 뒤에 앉아 있었다. 바바는 녹색 양복을 입고 모피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연설을 하는 도중 바람이 불어 그의 모자가 날아갔다. 사람들이 웃었다. 그는 나에게 모자를 갖고 있으라는 몸짓을 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모든 사람이 그가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바바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향해 몸을 돌리고 건물이 자신의 모자보다 튼튼했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했다. 사람들이 다시 웃었다. 바바가 연설을 끝냈을 때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박수를 쳤다. 그 후 사람들은 그와 악수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나와 악수를 하기까지 했다. 나는 바바가 무척 자랑스러웠다.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바바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그를 의심했다. 그들은 바바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그에게 맞는 일이 아니니 그의 아버지처럼 법률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바바는 자신이 사업을 잘 운영할 뿐만 아니라 카불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 중 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 바바와 라힘 칸은 카펫 수출회사, 2개의 약국, 하나의 레스토랑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바가 왕족이 아니어서 결혼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웃었지만 그는 카불에서 가장 존경받고 아름답고 정숙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소피아 아크라미와 결혼을 했다. 그녀가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대학에서 페르시아 고전문학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왕족의 후손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내 공주라고 장난스럽게 부름으로써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나는 예외였지만 아버지는 자기 주변의 세계를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개조했다. 문제는 바바가 세상을 흑백 구도로 본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것이 검고 어떤 것이 흰지를 결정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인 법이다. 어쩌면 약간은 미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5학년일 때였다.
우리에게 이슬람에 관한 걸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이 있었다. 율법 선생님의 이름은 파티울라 칸이었다.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많고 목소리가 거칠고 몸집이 땅딸막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자카트, 헌금의 미덕과 하드이, 성지순례의 의무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우리에게 5차례에 걸친 나마즈, 즉 일일 기도를 하는 복잡한 과정에 대해 가르치고 우리에게 코란 구절을 암송하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껍질 벗긴 버드나무 가지로 이따금 우리를 때리며 신이 우리의 말을 더 잘 알아들으시도록 아랍어를 똑바로 발음하라고 했다. 어느 날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슬람은 술을 마시는 걸 끔찍한 죄로 여긴다며 술을 마신 사람들은 키아미트, 즉 심판의 날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 카불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상당히 흔한 일이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아프간 사람들은 사적으로만 술을 마셨다. 존중심에서였다. 사람들은 엄선된 약국에서 스카치를 샀다. 갈색 종이로 싼 약을 사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이가 안 보이게 감췄다. 그 가게에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따금 그걸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봤다. 내가 파티울라 칸 율법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했던 얘기를 바바에게 했을 때 우리는 위층에 있는 바바의 서재이자 흡연실에 있었다. 바바는 서재 한쪽에 만들어 놓은 바에서 위스키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가죽 소파에 깊숙이 앉더니 잔을 내려놓고 나를 무릎에 앉혔다. 그의 무릎이 2개의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다. 그는 심호흡을 하더니 코로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콧수염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를 안고 싶은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무릎에서 내려오고 싶은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가 탁한 소리로 말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바바는 죄인이 되는 건가요? 바바가 얼음을 깨물며 말했다. 아버지가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니? 네, 그렇다면 얘기해 주마. 하지만 아미르, 턱수염을 길게 기른 백치 같은 인간들한테서는 가치 있는 걸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라는 사실부터 알아둬라. 파티올라 칸 율법 선생님 말인가요? 바바가 술잔을 흔들었다. 얼음이 안에서 딸깍거렸다. 그자들 모두 말이다. 그 독선적인 원숭이들의 수염에 오줌을 갈겨주고 싶구나. 나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독선적이든 어떻든 바바가 원숭이의 수염에 오줌을 갈기는 장면을 생각하자 너무 우스웠다. 바바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 인간들은 염주알만 굴리면서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로 쓰인 책을 암송하지. 아프가니스탄이 그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큰일이다. 나는 여전히 킥킥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파티올라 칸 선생님은 좋으신 분 같아요. 칭기즈칸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그 얘기는 그만하자. 네가 죄에 대해 물었으니 얘기해 주마. 내 말 듣는 거니? 네. 나는 입을 다물며 말했다. 하지만 웃음이 코로 새어나오며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다시 킥킥거리며 웃고 말았다. 바바가 무표정한 눈으로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하는 거다. 감당할 수 있겠니? 네, 바바. 처음은 아니었지만 나는 바바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얼마나 주눅이 들게 하는지 놀라며 나직하게 말했다. 무릎에 앉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바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게도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 바바는 이렇게 말했지만 의심하는 듯한 눈초리였다.
율법 선생님이 뭘 가르치든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죄밖에 없다. 단 하나의 죄 말이다. 그것은 도둑질이다. 다른 죄들은 도둑질의 변형일 뿐이다. 알아듣겠니? 모르겠어요, 봐봐. 나는 알았으면 싶었다. 그를 다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바바가 조급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것도 나를 주눅들게 했다. 그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컴컴해진 후에도 집에 오지 않고 나 혼자서 저녁을 먹어야 했던 때를 떠올렸다. 나는 알리에게 바바가 어디에 있으며 언제 집에 오는지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공사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감독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건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닐까? 나는 고아원에 살게 될 아이들이 모두 미웠다. 그들이 부모를 따라 다 죽었으면 싶었다. 네가 어떤 남자를 죽이면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너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아이들한테서는 아버지를 빼앗는 것이다. 네가 거짓말을 하면 너는 진실에 대한 누군가의 권리를 훔치는 것이다. 네가 누군가를 속이면 정당함에 대한 권리를 훔치는 것이다. 알겠니? 나는 알았다. 바바가 6살이었을 때 한밤중에 할아버지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존경받는 판사였던 할아버지는 도둑과 맞섰지만 도둑의 칼에 목이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도둑은 바바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것이었다. 그 다음 날 정오가 되기 전 주민들이 도둑을 잡았다. 범인은 쿤두주 지역에서 온 떠돌이였다. 그들은 오후 기도가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참나무 가지에 그를 매달아 죽였다.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건 바바가 아니라 라임칸이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바에 관한 것들에 대해 들어가고 있었다.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다, 아미르. 나는 그것이 생명이든 한 덩어리의 빵이든 내 것이 아닌 걸 취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 그런 자를 길에서 만나면 녹초가 되게 패버릴 거다. 알겠니? 바바가 도둑을 때려 눕힌다는 생각에 신이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네, 바바. 만약 신이 어딘가에 있다면 내가 스카치 위스키를 마시거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들에 신경을 쓰셨으면 싶다. 이제 가거라.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목이 마르구나. 나는 그가 잔에 술을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방금 그랬던 것처럼 다시 얘기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궁금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늘 바바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조금은 말이다. 왜 그러지 않겠는가? 결국 그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아름다운 공주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었던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조금이라도 그를 닮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바바와 같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학교에서 우리는 셰르장기라는 이름의 시싸움 놀이를 하곤 했다. 페르시아 선생님이 사회를 보고 한 사람이 시의 일부를 암송하면 상대방이 60초 안에 그 시의 끝 글자로 시작하는 시로 대꾸하는 놀이였다. 내가 11살이 되었을 쯤에는 카이암, 하페즈 혹은 루미의 유명한 마스나위에 나오는 시구를 암송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은 내가 자기들의 편이 되기를 원했다. 언젠가 한 번은 반 전체를 상대로 내가 이긴 적도 있었다. 그날 밤 바바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바바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나직하게 대꾸했다. 잘했다.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책들을 읽음으로써 아버지의 냉담함에서 벗어났다. 물론 핫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루미, 하페즈, 사디, 빅토르 위고, 쥘베른, 마크 트웨인, 이안 플레밍 등을 모조리 읽었다. 나는 어머니의 책을 다 읽었다. 지루한 역사서에는 별 흥미가 없었고 소설이나 서사시는 재밌었다. 다 읽고 난 후로는 용돈으로 책을 사기 시작했다. 영화관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한 주에 한 권씩 사서 책장에 꽂을 데가 없어지자 상자에 넣어 보관했다. 물론 시인과 결혼을 한 것과 사냥보다 시집에 얼굴을 묻고 읽기를 좋아하는 아들을 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역시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진짜 남자는 시를 읽지 않았다. 시를 쓰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었다.
진짜 남자는 바바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축구를 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